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철딱선이 없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 먹고 허영심에 쩔어 사는 꼴이 하도 보기 싫어서 깨끗하게 갈라섰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찌질하고 철이 없는지 여러분께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씨 시절 남자 보는 눈이 뚜렷했던 저는 딱 하나 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외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인물 보고 결혼하면 못 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무리 사람 속이 중요해도 보이는 즐거움을 포기 못하겠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눈이 높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오빠를 통해 한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됐죠.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 예. 내가 아는 동생이야. 그러고 보니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네. 잘생기고 옷도 잘 입어. 이 사람 여자친구 있어? 없으면 나 소개해주면 안 돼? 그래? 어머, 여자친구 없을걸? 저번에 헤어졌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저는 친한 오빠에게 남자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진만 보고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만난다고 한들 제 마음이 달라질 리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처음 만난 날, 좋아서 심장이 터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외모가 마음에 무척 들었는데 더 알아갈수록 존경심까지 마구마구 샘솟았습니다. 아직 젊은데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집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건 저뿐이라서요. 사실 어려운 집안 살림을 책임져 온 건 대학 졸업하자마자예요. 부모님께 도움되어 드리고자 죽어라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소개해달라고 하셨다는 말 듣고 되게 놀랐어요. 저는 능력이며 집안이며 다 별로니까요. 솔직히 외모에 호감이 가서 이루어낸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끌렸습니다. 우리 집은 나름 잘 살아서 부모님께 도움만 받았지 제 힘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와 정반대인 사람에게 묘한 끌림이 샘솟았어요. 외모도 내면도 모두 멋지게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뿅 가버린 저는 여자체면 상관 안 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지다 제 성화에 못 이겨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정말 놓치기 싫었거든요.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니까 저는 매일매일 구름에 떠다니듯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뭐가 그렇게 좋아? 행복해 죽을 것 같은 표정인데? 당연히 행복하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자기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생활 보내는데 자기는 안 좋아? 나도 당연히 좋지. 자기처럼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더군다나 내 주제에 자기 같은 여자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뭐 어때서? 에이, 뭐 솔직히 별 볼 일 없지. 자기에 비해 부족한 게 많잖아. 집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 처가 잘 만나서 부럽다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의 배경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늘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남편의 말이 맞긴 합니다. 우리 집은 대단하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운수저쯤 되었어요. 거기다 저는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 남편은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직장도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다녔고요. 그렇다 보니 저를 만나 결혼한 걸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야, 난 오히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운 좋게 부모님 잘 만나서 태어난 뒤부터 지금까지
내 힘으로 크게 노력한 게 없는 것 같아. 반면 자기는 다르잖아? 어려운 가정 환경에 가장 노릇하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이룬 게 많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부모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들? 난 그들보다 본인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멋지고 대단해. 그러니까 나한테 열등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되려 자기를 만난 게 내 인생 가장 큰 행복인걸? 정말? 자기야, 아주 감동적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씨, 자기가 날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정말 고맙고 든든한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서 문제야. 나름 처가가 잘 사는데 정작 나는 옷도 후줄근하고 차도 없잖아. 뭐? 차? 내 차 있잖아. 그건 자기 차잖아. 내 차가 아니라. 부부끼리 누구 게 어디 있어. 내 차가 자기 차지. 난 어차피 차 잘 안 끌고 다니니까 차 필요하면 자기가 써. 나는 주로 재택근무하니까 딱히 차 타고 어디 갈 일 없거든. 그래, 그러고 보니 자기가 내 차 쓰는 게 낫겠다.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늘었으니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자기, 내일부터 내 차 써?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자기 차 내가 타고 다니는 거니까 앞으로 내 차라 생각해도 되는 거지? 와, 자기야, 정말 고마워.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 갖고 싶었거든. 남자들은 왜 차에 대한 로망이란 게 있잖아. 자기가 끄는 차가 딱 내 드림카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했거든. 나도 이제 고급차 타고 다니니까 자동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랬어? 진작 말하지. 난 차에 욕심 없어서 자기가 달라고 했으면 줬을 텐데. 자, 차키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건 보너스? 카드? 차 유지비가 은근히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참에 내 남편 기 좀 살려주려고. 이 카드로 멋진 옷 입고 쫙 변신해봐. 앞으로 드림카 타고 다닐 텐데 기분 내야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카드값은 내가 낼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써. 세상에 카드까지 준다고? 자기 진짜 최고. 고마워 자기야. 내가 여자는 정말 잘 만났다니까. 대단한 금수저는 아니지만 돈 걱정 없이 컸습니다. 거기다 재택근무로 버는 수입이 남편보다 좋았어요. 이참에 저는 남편의 길을 제대로 살려주고자 차와 카드를 선물로 줬습니다. 제 차는 국산차지만 고급 라인의 제네시스였어요. 결혼하기 전 아빠가 선물해 주신 차였습니다. 제 차를 받은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차를 관리하고 드라이브까지 즐겼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 차를 과시하며 우쭐거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귀엽더군요. 하루는 잔뜩 쇼핑을 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자기 쇼핑했어? 입을 만한 게 없어서 이참에 입을 만한 옷 좀 사려고 쇼핑했어. 자기야, 이 옷 어때? 나한테 잘 어울려? 뭔들 안 어울리겠어?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은 뭘 입어도 찰떡이라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 몰라? 그런데 우리 남편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완전 모델 같다. 왜 이렇게 멋져? 아, 이것도 샀어. 이 벨트 어때? 엄청 고급스러운 게 내가 산 옷이랑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이 구두는 인기가 엄청난가 봐. 이 색깔 딱 하나 남은 건데 내가 잽싸게 사버렸어. 나 잘했지? 차를 갖게 된 이후부터 남편은 본인을 치장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차를 몰고 있으면 자신이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했어요. 늘 룰루랄라 하며 행복한 표정의 남편을 볼 때면 덩달아 제 기분까지 좋아지더군요. 남편을 향한 대단한 사랑 때문이었나 봅니다. 명품 맛을 본 뒤로 카드값이 제법 되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지출이야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생신이라 축하드릴 겸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주차하고 친정집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차고에 세워진 차를 유심히 보더군요. 뭘 그렇게 유심히 봐? 이 차 말이야. 엄청 비싼 외제차거든?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지다. 이거 아버님 차야? 응, 이거 아빠 차 맞아. 저번에 새로 뽑으셨다고 하더라고. 와, 역시 장인어른 클래스는 남다르시다니까. 이렇게 비싼 차를 턱 사시고. 나는 언제 이렇게 멋진 외제차 한번 몰아보나? 왜? 자기 차도 얼마나 좋은데. 에이, 좋아봤자 외제차만 하겠어. 국산차 중 제일 비싼 차라고 해도 외제차랑은 급이 안 되지. 이거 봐봐. 디자인부터 확연히 다르잖아. 고급스러움이 줄줄 흐르는 거 안 보여? 승차감도 훨씬 좋겠지? 아이고, 자기 차도 고급스러움이 줄줄 흐르니까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시겠어. 남편은 외제차에 눈길을 사로잡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길래 부모님 기다리실까 싶어 잡아 끌다시피 데리고 들어갔죠. 친정집에 들어간 우리는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신 선물로 아빠께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는데 남편이 대뜸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다 보니까 못 보던 차가 있던데 아버님 이번에 차 바꾸셨다면서요? 그래. 아는 지인이 나랑 같은 차를 타는데 괜찮다길래 같은 걸로 바꿔봤지. 마침 차를 바꿀 때가 돼서 말이야. 얼핏 봐도 차가 엄청 좋던데요. 아무래도 외제차라 그런지 제 차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뭐 거기서 거기지. 나도 줄곧 국산차만 타고 다니다가 지인 소개로 외제차 처음 타봐. 그런데 별반 다를 거 없어. 비슷비슷하더라고. 자네가 몰고 다니는 차도 훌륭하잖아. 내가 우리 딸 차 선물할 때 최고 등급의 폴옵션으로 뽑아준 건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외제차랑 같나요? 외제차는 이름값이 대단하잖아요.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그런가? 저기, 장인어른, 제가 외제차를 한 번도 안 몰아봐서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 기회 되면 장인어른 차 한 번 몰아봐도 될까요? 살짝 어떤 맛인지 보고 싶어서요. 뜬금없이 차 이야기를 꺼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은 아빠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이러나 싶어서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차를 뭘 또 몰아보려고 그래. 차가 더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국산차랑 외제차는 정말 다르다니까. 차를 모는 느낌부터가 달라. 자기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남편은 그렇게 아빠 차를 몰아보고 싶었는지 한껏 기대하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고 아빠는 그 모습에 당황하시다가 이내 기분 좋게 웃으시며 차키를 건네주셨어요. 그렇게 궁금하면 어디 한번 타봐. 동네 드라이브 다녀오면 되겠구먼. 정말요, 장인어른?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 동네 몇 바퀴만 기분 삼아 드라이브하고 오겠습니다. 뭐? 진짜 드라이브 다녀오게? 아빠 생신이라 축하하러 온 자리인데 나중에 정말 가려고? 아니야, 나도. 장서방 엉뚱한 호기심 있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나? 드라이브 다녀올 동안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나 하면서 놀면 되니 다녀오게. 아빠가 허락하자 남편은 한껏 들뜬 표정으로 잽싸게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와 아빠, 저는 그런 남편의 뒷공무니를 보며 정말 못 말린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을 기다리는데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결국 1시간이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동네만 조금 드라이브하고 온다더니.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와, 차가 너무 잘 나가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달려보고 싶어서 요 밑에까지 드라이브 다녀왔어. 아버님, 차
정말 죽이는데요? 역시 외제차라서 그런지 핸들 돌리는 거 하며 매끄럽게 움직이는데 반응이 빠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장인어른, 차 진짜 잘 바꾸셨어요. 그런가?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그런 것도 같구만. 1시간 넘게 드라이브하고 온 것도 모자라서 승차감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입이 닳도록 칭찬만 하더군요. 아빠 생신 축하하러 간 자리인데 남편은 자동차 이야기만 주야장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차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많은 애정이 있을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아, 글쎄 안 된다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그것 때문에 차를 바꾼다니. 그게 말이 돼? 자기야, 그러지 말고 차 바꿔주라. 자기가 정말 몰라서 그래. 승차감이 확 다르다니까. 나 드라이브 갈 때 자기도 같이 갔으면 내 마음 이해했을 텐데. 아니면 장인어른께 다시 부탁드려서 같이 드라이브 해볼래? 친정집에 다녀온 뒤로 차에 대한 욕심이 확 샘솟았는지 느닷없이 외제차로 바꿔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관심이 넘쳐서 그러는 거라 이해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차를 놔두고 외제차로 바꿔달라니 황당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국내 차 중에서도 최고가에 해당하는 차인데 말입니다. 뭘 또 아빠한테 부탁한다고 그래? 아무튼 안 돼. 자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얼마나 좋은 차인데 차가 어디 망가졌거나 이상이 생겨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바꾸자는 건 아니지. 그것도 단순히 외제차가 좋아서 바꾸자니. 그럼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아니잖아. 자기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국산차라도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없는 차야. 거기다 차 뽑은 지 이제 2년 넘어가고 킬로미터 수도 3만이 안 되는데 뭘 바꿔? 쓸데없는 소비일 뿐이야. 미안하지만 차 못 바꿔줘. 자기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거잖아. 직접 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니까. 자기 국산차보다 멋들어진 외제차 조수석에 앉고 싶지 않아? 완전 폼나잖아. 사모님 된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아무리 국산차가 좋아도 다들 내놓으라는 외제차 타고 싶다고 할걸?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모두의 심리라니까. 자기 혹시 돈 아까워서 그래? 자기 돈 잘 벌어서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잖아. 뭐?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안 사주는 줄 알아? 남편의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돈 아까워서 안 사주는 거냐고 하니까 기막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말처럼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아끼나요? 다만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물수도 쓰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절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릿고개처럼 무조건 다 아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고 정작 필요하지 않을 때는 미련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철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설마 돈 아끼자고 이러겠어? 내가 그렇게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자기한테 카드 주지도 않아. 자기가 월 몇백씩 카드 써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아까웠으면 당장 그 카드 뺏었지. 우리 부모님도 나도 쓸데없는 곳에 헛돈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당장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차가 얼마나 좋은데 단지 외제차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바꿔달라니? 그건 너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잖아. 아무튼 차 바꾸는 건 안 돼. 더 이상 차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깟 외제차가 뭐라고.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정말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었어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본 기분이랄까요? 연애 때나 신혼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한 탓에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고 생활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 없었는데 차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정색하며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차 이야기 못 꺼내게 확실히 선까지 그었고요. 그런 탓에 더 이상 차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남편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밥 금방 차려줄게. 아니, 됐어. 밖에서 먹고 왔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결국 못 참고 남편을 따라 들어갔어요. 자기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럼 왜 그러는 건데? 요즘 자기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잖아. 전에는 이런저런 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더니 요즘은 내가 말 붙일 때까지 통 말도 없고. 정말 왜 그래? 나한테 삐진 사람처럼. 속상한 게 있거나 불만 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던가. 이게 뭐야?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더 이상 말 꺼내지 말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속상하고 불만 있어도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꺼내겠어? 뭐? 자기 혹시 설마 차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맞구나. 차 때문에 삐져서 시위하는 거지? 그래. 차 때문에 그런다 왜?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리 매정할 수 있어?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라며. 다 도와주겠다고. 말 바꾼 건 자기야.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 하지만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잖아. 단지 외제차를 몰고 싶어서 멀쩡한 차를 바꾼다는 게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을걸? 그건 그저 억지 부리는 철부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이해될 만큼 설명해줬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야? 그것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눈도 안 마주치고 밥도 안 먹고 말이야.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나이 먹은 아들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 자기가 이렇게 유치하고 철없는 사람인 줄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됐어. 그래, 나 유치하다. 자기 말처럼 철딱서니도 없어. 됐냐? 그러니까 유치한 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외제차로 안 바꿔줬다고 유치하게 투정 부리는 남편. 외제차 때문에 남편을 달리 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여느 때는 정말 이 정도로 유치하고 철없지 않았었거든요. 장남이라서 어려운 집안을 책임감 있게 챙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같은 인간으로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돈에 맞들이니 사람이 싹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얼굴만 보고 결혼한 게 잘못됐구나 반성했어요. 이래서 어른들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 저를 자책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일 뿐이었습니다. 몰랐던 모습을 이제라도 알게 됐다고 생각하려고 좋게 넘겼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시위했지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왜 이제 받니? 지금 큰일 났는데. 엄마, 미안해. 모임이라 전화 온 줄 몰랐어. 그런데 큰일이라니? 무슨 일 있어? 지금 네 아버지 병원에 계셔. 뭐 병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병원은 왜? 갑자기 새벽에 배 아프다고 난리치셨어.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밤새 배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시더라. 하는 수 없이 새벽에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왔어. 그런데 의사들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네 아빠는 진통제 맞고 괜찮아져서 한숨 주무시고 있고. 의사들 하는 말이나 표정 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네 아빠 어디 크게 아픈 거면 어떻게 하니? 아프긴 뭐가 아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팔팔하신데. 별거 아닐 거야, 엄마. 우선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아빠가 병원에 계신다는 연락에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별일 없을 거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혹시 정말 큰일이라도 난 걸까봐 무서웠어요.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 어느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응급실로 향했고 의사를 만나서 아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저희 아빠 검사 다 마쳤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동안 배 아프다고 하신 적 없는데. 혹시 맹장인가요? 아니면 장염이라든가 뭐 그런 거요. 큰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결과는 더 나아봐야 하지만 MRI와 CT상으로 봤을 때 대장암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대장이고 하얗게 보이는 게 암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다른 장기 곳곳에도 하얗게 보이시죠? 이건 역시 대장암이 전이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장암이요? 말도 안 돼. 다른 장기에 전이될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암이잖아요. 저렇게 큰 덩어리가 다 암이면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요. 대장암을 다른 말로 소리 없는 암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암을 키워오다 손쓸 수 없을 만큼 뒤늦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다반사죠.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는 어떤 치료로도 현재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늦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의사만 어떻게든 살려야지 죄송하다니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아빠 좀 살려달라며 의사를 붙잡고 애원해봐도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 온몸에 전이 들 대로 돼서 손 써볼 수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빠가 나이가 있으니 약물이든 뭐든 이겨내기 쉽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죠. 현재로서는 센 진통제로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곤히 잠든 아빠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어찌 말해야 할까 고통스러웠습니다. 왔니? 그래, 의사가 뭐라고 그러디? 별거 아니라지? 뭐라 그래, 어? 어서 말 좀 해봐. 아, 왜 입을 꼭 붙이고 말을 안 해? 네 아빠 장염이지? 그래, 맞아, 장염이야. 원체장이 약해서 자주 배탈 나곤 했어. 장염, 맞지? 간절한 눈으로 제발 맞다고 말해달라는 그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대장암이래. 뭐? 대장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 아빠 큰 병 걸릴 사람 아니야. 아무래도 의사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보다. 엄마가 가서 다시 검사하자고 할게. 엄마, 내가 다 확인했어. 나도 엄마처럼 인정하기 어려워서 몇 번이고 확인해봤는데 아빠 대장암 맞는다더라. 우리 아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아니야, 아니야. 네 아빠가 우리 두고 어떻게 먼저 가니?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잘못된 거라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엄마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눈 감고 잠들어 있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시며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의 끝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지만 아빠의 고통만큼이라도 줄어들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조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를 간호하셨고 저는 필요한 짐을 챙겨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본체만 채 하더군요. 잠시 앉아봐. 자기한테 할 말 있어. 난 할 말 없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문자로 해. 같은 공간에 있고 내 앞에 있는데 뭘 문자로 해.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까지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다고. 그러니까 앉아.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 남편은 입술을 쭉 내밀고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선은 다른 곳에 두었어요. 할 말이 뭔데?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내줘. 친정집에 아빠 보러 갈 거야.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갑자기 왜? 아빠가 많이 아프셔. 우리 부모님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셔. 원래 나이들만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고. 정 그리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지 집에 계시면 어떡해? 나는 주말에 바쁘니까 자기 혼자 가. 주말에 별다른 일정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남편이 괜히 삐져서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속 심란한데 이렇게 나오니 또 울컥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해야겠어? 우리 아빠가 얼마나 아프시면 내가 자기한테 같이 가자고 하겠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삐져서 못나게 굴 건데. 나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아빠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분간은 병원에 계시다 다음 주 주말에 집에 오실 거야.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병원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하는 거라고. 그러니 사위인 자기가 얼굴 비추러 무단 가야지. 그깟 외제차가 뭐라고 사위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병원에 왜 입원하셔? 진짜 많이 아프셔? 아빠, 암이래. 그것도 대장암. 이미 다른 장기에 다 전이돼서 손 쓸 수 없다더라. 이제 우리 아빠는 시간이 얼마 없어. 남은 시간 동안 가족이랑 함께 편안히 보내셨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 바람이고. 그러니까 내색하지 말고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잠깐만. 대장암? 그럼 장인어른이 시한부 판정받았단 말이야? 엄마와 저처럼 충격을 받은 남편은 입을 떡 벌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라고요. 눈알을 요리조리 굴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장인어른 차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차가 왜? 아니, 장인어른 시한부 판정받은 거잖아.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거고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장인어른 차 내가 타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온몸의 털이 쭈뼛서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게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에게 할 소리인가 경악스러웠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차? 우리 아빠가 시한부 판정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차 이야기가 나와? 제정신이야?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우리 아빠잖아. 당신 장인 어른이고.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사람처럼 들리겠다. 맞잖아, 나쁜 거. 장인어른이 죽는다는데 세상에 어느 사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기는 그놈의 차 생각밖에 없니? 우리 아빠보다 차가 더 중요한 거냐고. 난 자기가 아빠 이야기 들으면 괜찮으시냐고 걱정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어쩜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 말이야? 에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솔직히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건 사실이고 시간 문제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안정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야, 그렇게 슬프게 받아들일 거 없어. 사람은 다 죽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고. 단지 장인어른은 먼저 가시는 것 뿐이야. 가시는 발걸음 힘드시지 않게 우리 좋게 보내드리자.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아까운 차 탈 사람 없는데 미리 나한테 물려주시는 것도 좋잖아. 아버님은 처리해야 할 차 놔주시는 거고 나는 갖고 싶은 차 받는 거고 서로 상보상조하는 거 아니야?
그나저나 나도 드디어 외제차 타보는구나. 엄청 타보고 싶었는데 이런 행운이. 그래서 장인어른 살 날 얼마 안 남으셨대? 언제 돌아가시는지 못 들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희죽희죽 웃으며 말하는데 약 올리는 걸 넘어 제 마음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못 참고 남편의 뺨을 한 대 치고 말았네요. 네가 외제차 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행운? 너 사이코패스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즐거워? 그래서 올라간 입꼬리 못 참고 희죽거리니? 야, 이 미친놈아. 난 네가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어. 우리 아빠 시한부 판정받은 거 참 슬픈 일인데 한편으론 너 같은 새끼 걸러서 다행이네. 쥐뿔도 없는 게 돈맛 들어서 허세 부리는 게 질린다. 그만하자. 너 같은 건 우리 아빠 차 탈 자격 없어. 자기야, 왜 그래? 나는 자기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만하자니.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못할 거 없지. 너처럼 사람 행세하는 사이코패스랑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집에서 꺼져.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보낼 테니까 짐 싸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 참, 내가 준 차도 놓고 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꺼지라고. 내 카드로 긁은 명품들도 당연히 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알지?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동안 네 주제를 망각하게 했나 봐. 버릇을 아주 잘못 들여놓은 거지. 없이 살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사람 흉내내니까 기분 좋았지? 근데 그거 알아? 그거 다 내가 해준 거라는 거. 한마디로 넌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이 집에서 뭐 하나 가지고 나갈 게 없는 남편 놈은 재빠르게 머리 굴리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야, 내가 미안해. 장인어른 시한부 판정받으셨다니까 나도 충격받았나 봐. 그깟 망언을 다 하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지금 자기 마음 어떨지 내가 뻔히 아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그만. 이상한 소리를 뱉은 거 있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개소리도 잘 내뱉는구나. 내가 그 말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니?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사람 시켜서 쫓아낼까? 아니면 네 발로 나갈래? 마음에도 없는 눈물 쥐어짜면서 헛소리하면 사람 바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네 발로 나가. 내 마지막 배려니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도 이미 늦었습니다. 돈에 취해 사리분별 못한다고 해도 선은 넘지 말아야죠. 제가 쉽사리 꺾이지 않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볼품없이 나갔습니다. 남편 놈이 나가고 나니 인생 참 허무해서 온몸에 힘이 다 풀리더군요. 혼자 웃다 울다 생쇼를 다 하고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알기에 제 힘으로 잘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남편 놈이 재산의 반은 본인 소유라고 나서더군요. 내가 다 알아봤어. 나도 이 집안의 남편이고 사위야. 그럼 나도 재산 받을 권리 있다고. 이혼은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지. 안 그래? 그렇게 나랑 이혼하고 싶거든 순순히 재산 나눠주는 게 좋을 거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나대길래 어이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일깨워주고자 법을 통해 매운맛을 보여줬죠. 돈이 많은 저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맡겼더니 오래 갈 것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확 위자료까지 받아서 탈탈 털어줄까 하다가 인생이 불쌍해서 참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이 다시 지옥일 텐데 저까지 보탤 필요 뭐 있나요? 남편 놈은 비참함을 맛보고 제게 무릎 꿇었지만 저는 제대로 마음 떠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잖아. 말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나 버리면 안 돼.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시로 찾아오고
연락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길래 법적으로 대하겠다고 하니 그건 무서웠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인 줄 진작 알아봤으면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제가 미쳤나 봐요. 그저 좋은 모습만 보고 싶었는지 바보같이 콩깍지 단단히 씌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렸고 이참에 사람 보는 눈 좀 키웠다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며 아빠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못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은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정말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